이번에는 고민 상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익남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어쩌죠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금슬금 부익남TV 눈팅만 보다가 커다란 고민거리가 생겨서 글을 남겨보게 됐습니다. 저희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부부입니다. 이제 공무원이세요. 근데 이제 둘이 소득도 고만고만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냥 결혼하면서 바로 그냥 딩크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에서 살다 보면은 뭐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청약도 넣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운 좋게 공무원 임대주택에 당첨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임대주택 들어가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임대주택이 절대 행운이 아니다.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이제 뭔가 약간 꼬인다. 그래서 잠깐 살고 나오려고 생각하셔야 되지. 여기 들어가서 야 우리 집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인생이 약간 꼬이기 시작합니다. 당첨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살게 됐고요. 30평이라는 분에 넘치는 큰 집에서 가전 가구를 맞춰가지고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집이 아닌데 가전 가구를 맞추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짐이 돼요. 이 모든 게 당시에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에 부익남TV 보니까 이 모든 게 하지 말라던 거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각서라고요. 저희한테 갑자기 시련이 닥쳤는데 제가 경기도로 가고요. 아내는 경상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나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공무원 이쪽도 장난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야 남편을 경기도로 보내고 아내를 경상도로 보내는 부서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졸지에 주말 부부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는 기숙사는 안 될 것 같아서 고시원에 있고요. 아내는 기숙사가 나와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령 전이어가지고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조만간 경상도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국가직이면 그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대전에 있으니까 뭔가 좀 행시 보고 뭐 이러신 분들인가? 자, 고민 중인 부분은 어차피 각자 원룸에서 살다가 합쳤던 상황이라는 거죠. 원룸 살다가 지금 합쳐서 30평대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 이제라도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나도 어차피 경기도로 가고 아내는 경상도로 가는데 원룸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가전 가구를 다 팔아버리자. 그리고 각자 원룸에서 지내면서 주말 부부를 하는 건 어떨까. 근무지가 나중에 합쳐지게 되면은 그때 다시 살림을 합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전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울 경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서울 경기에 있고 아내는 5년 내로 서울 경기로 올 수도 있을 것 같대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떡할까? 그래서 우선 원룸으로 갈까? 자, 두 번째, 이분이 이제 그 과천 쪽으로 가시는데요. 그래서 의왕이나 안양 정도로 가가지고 구매 여력이 가능한 정도로 30-40년 된 3억 이내의 구축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는 거는 어떨까? 아내는 이제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주말 부부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안양 의왕 구축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조금 상급지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과천 근처 빌라를 매매해서 들어가는 것도 삶 안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신 지 이제 5년 차인데 청약이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주춤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부익남님도 청약이라는 것처럼 운이 따르는 거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실거주 생각하고 그냥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면 더 절약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 30 중후반에 직장도 있는데 고시원에서 살려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원룸에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전 다 팔고 원룸 살까? 경기도 구축 사서 살까? 서울 근처에 빌라 살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세후 5천이고요. 아내는 세후 3,500 정도 됩니다. 전셋집은 1억 7천인데 대출이 9천만 원 있어요. 부모님한테 1억 빌렸는데 신혼 가전 가구 사고 결혼식 한다고 2천만 원이 이제 까지고 8천만 원 남았다. 매달 40만 원씩 부모님한테 상환하고 있고요. 차량은 한 대씩 있습니다. 두 대를 끌고 다니시는 거고 10년 전 부모님한테 받은 중고 SUV가 하나 있고 아내는 올해 중고차가 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새로 장기 렌트로 차를 하나 뽑았다. 중형 세단을 뽑아서 렌트비로 50만 원씩 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건데 소득에 맞지 않게 큰 지출인 건 알고 있고요. 아내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약간 좀 복합적으로 꼬여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 외에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이 800 있고요. 학자금 대출도 700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 1,500이 또 있어요. 아내가. 그래서 명절 성과금 등을 좀 받아서 추가 수당이 나올 때마다 갚고 있습니다. 저축은 둘이 합쳐가지고 매월 드리는 40만 원, 공제회 50만 원, 청약 20만 원, 연금저축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출로는 통신비 10, 보험료 60, 전세대출이자 20만 원 정도.
각각 주유비 40만 원.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조사비와 식비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연 올리는 분들은 다들 자산도 많던데 저희는 자산도 적은 것 같고 뭔가 연봉도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조금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더 밝은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우선은 좀 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은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해도 소용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인 거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요. 손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내가 실수를 했으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할 때 손해가 너무 큰 걸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최소화하는 걸로 좀 계획을 세워보자. 자, 우선 남편은 경기도, 아내는 경상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출퇴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경기도랑 경상도로 갔으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국가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닌가? 자, 그렇지만 어쨌든 대전 집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 집은 무조건 빼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뭐 두고 내가 출퇴근할 이유는 없으니까. 자, 30평이라는 집에서 큰 집인데 가전 가구를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신혼살림을 꾸렸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신혼 때는 좀 작은 집에서 좀 해라. 그리고 최대한 뭐 중고를 사고 좀 싼 거 사라. 그냥 뭐 당근이나 뭐 이런 데서 사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게 웃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혼도 많이 하신대요, 요즘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혼하는 부부들도 꽤 많나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급매물들이 좀 나온대. 가전 가구들이요. 그래서 이 급매물 위주로 좀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 가전 가구들 중에 좀 규모가 있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섣불리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사 다닐 때 냉장고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냉장고가 안 들어가고 쇼파는 절대 기역자로 사지 마세요. 기역자가 방향이 안 맞아. 나중에 이사를 가잖아요. 기역자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 소파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파를 떼가지고 이상하게 쓰는 분들도 있고 이 소파 그냥 부모님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절대 이 소파는 기역자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절대 큰 거 사면 안 됩니다. 큰 거 사면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거실에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TV도 중요합니다. TV를 처음에 신혼집일 때는 큰 거 사요. 보통 이 남자들이 이거 큰 거 사가지고 뭐 요즘에 막 90인치 막 이런 거 사더라고요. 96인치? 뭐 이런 거 사고 거기에 뭐 플레이스테이션 5 물려가지고 같이 게임하는 뭐 상상을 해봤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남자분들이 있던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작은 걸로도 충분합니다. TV 큰 거 샀다가 나중에 벽에 놓을 데가 없어요.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급매 처분합니다 하는 거 당근에 나올 때 있습니다. TV는 절대 너무 큰 거 사지 마세요. 2, 3년만 지나도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런 게 다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한 30평대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30평대를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구나 이런 것을 도저히 처분할 수가 없고 특히 뭐 가전은 어떻게 처분이 되는데 가구는요 산 가격의 뭐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거의 뭐 버리다시피 해서 남을 주는 거지 제값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내가 안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30평대 전월세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너무 큰 거를 사놓으면 나중에 고생하게 됩니다. 가구를 차라리 버리는 게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20평대나 뭐 10평대에서 살아도 되는 분들이 30평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 손해보는 것도 많다. 그래서 거꾸로 작은 집에서 시작을 하시고 신혼 때는 그리고 가구도 뭐 그냥 싼 거 사세요. 그냥 싼 거 사고 돈 벌고 나중에 큰 집으로 점점 가면서 그때 되면 가구들도 한 4년 5년 쓰면 또 뭐 낡아지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오래 쓰면 또 바꾸고 싶고 이럴 때 그냥 또 바꾸는 거죠. 싼 걸 사서 한 두세 번 바꾸다 보면은 보통 결혼하고 한 7년에서 한 10년 차 정도 되면은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옵니다. 그때쯤 내 집 마련 해가지고 그 들어가는 기념으로 좀 가구도 바꾸고 하면은 보통은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이제 좋은 거 비싼 거 사면은 계속 그거를 이제 얽매여가지고 그 구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집을 고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고시원으로 가고 아내가 기숙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기숙사에 사는 거를 디폴트로 생각하고 지금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말
주말 부부를 앞으로 꽤 오래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5년 안에는 뭐 아내가 서울 경기로 올 수도 있어요라고 했지만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사실 둘 다 원룸에 살면요 주말 부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말 부부라는 건 어쨌든 둘이서 한 집에서 자야 되잖아요. 주말엔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말에 뭐 따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원룸에서 주말 부부를 하는 게 뭐 몇 달은 할 수 있겠지만 뭐 몇 년을 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옷도 갖다 놔야 되고 이래저래 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 개념으로 둘 중에 한 명은 좀 괜찮은 집에서 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뭐 아예 해외로 간 게 아니니까 매주 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전셋집이 1억 7천인데 대출이 9천만 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6천만 원 있는 거잖아요. 현금이. 그리고 부모님이 1억을 빌려주셨으니까 여기서 2천만 원을 까먹고 8천 남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갚으셨다고 했어도 아무리 못해도 한 6천 정도 있으려나? 한 4, 5천 있겠죠? 그러면 둘이 합쳐서 한 1억 정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금이 한 1억 정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차에 지금 매달 5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딩크를 선택하는 게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될 것 같아서 아이를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안 낳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내가 잃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손해 그리고 애를 키우면서 생기는 이제 앞으로 한 2, 30년을 쭉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니까 차라리 애를 안 낳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부부가 좀 즐기면서 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안 낳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딩크족이면은 사실 아이를 안 낳고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게 돈을 더 모아야 되는 건데 이게 아이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출을 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딩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내가 젊을 때 돈도 쓰고 뭐 남들은 해외여행 못 갈 때 나는 해외여행 한 번 더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가 주는 그 행복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비용은 아니에요. 무조건 비용이 아닙니다. 아이라는 존재가 우리 부부에게 비용이 아니라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애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지라는 생각을 갖는 부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이가 당연히 없으니까 없을 때는 아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야 거기다가 돈을 갖다 부을 거면 우리가 즐기고 살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딩크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더블 인컴이잖아요. 더블 인컴. 그리고 노키즈잖아. 그러니까 더블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모아서 그걸 불려가지고 즐기는 건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한테 들어가는 돈을 써버리면 어차피 경제적으로 궁핍한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사실 딩크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불리자라고 가야지 돈을 써버립시다라고 가버리면은 이거는 딩크로서의 목적이 좀 희석되는 거죠. 아이도 없고 돈도 없어.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세후 5천에 세후 3,500이에요. 그럼 둘이서 합쳐서 지금 8,500이잖아요. 8,500을 벌어요, 실수령으로. 절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데 실제 지금 모아놓은 돈이 한 1억 조금 더 되시는 것 같아요. 결혼 5년 차인데. 그러면 거의 안 모으신 거야. 거의 안 모았고 뭐 차도 사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적으로 뭘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저축이 안 되는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저축이 되는 상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집을 살 때 사더라도 나중에 그건 고민하면 된다. 자, 이 약 50만 원 정도 내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장기 렌트예요. 장기 렌트로 중형 세단을 뽑아가지고 매달 50씩 내는데 60개월 납부입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의 인수금이 또 있다고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만 합치면 6, 5, 30에 1,200이니까 4,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낼 건 아니죠. 물론 못 낼 건 아닙니다. 왜냐면 뭐 돈을 안 버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실수령이 3,500이신 분이 차를 4,200짜리를 타고 다니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가 고장 나가지고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신차로 경차 사면 되잖아. 맞죠? 캐스퍼 사, 캐스퍼 이쁘던데. 캐스퍼 사면 되죠? 캐스퍼나 레이나 이런 거 사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중고로 막 10년 된 거 이런 거 말고 중고로 뭐 한 4년 된 거, 한 3만 킬로 탄 거 이런 거 사면은 고장 거의 안 납니다.
웬만하면 고장 안 나요. 근데 그런 것들 사도 뭐 4천이 아니라 뭐 2천만 원 뭐 이 정도면 사거든요. 아반떼 조금 옛날 거 있잖아요. 아반떼 한 6, 7년 된 거 이런 것들도 고장 잘 안 나고 충분히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음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중형 세단이 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중형 세단이 사고 싶었던 것 같아서 사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짓인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합시다. 자, 그럼 이제 차가 2대란 말이에요. 차가 2대인데 돈이 지금 많지 않단 말이에요. 소득은 높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를 정리를 해야죠. 무조건 한 대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장기 렌트가 승계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즘에 또 중고차가 잘 안 팔려요. 좀 경기가 또 안 좋고 요즘 그 연말이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수입차도 잘 안 팔리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렌트로 승계가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은 저는 2분 중에 1분만 타고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나머지 중고차 뭐 오래된 거 있으시면은 뭐 그게 뭐 안 타고 다니시든지 최소한 이제 기름값은 2분이서 같이 낼 수는 없다. 한 명만 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팔든지 아니면 뭐 중고차를 뭐 세워놓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렌트 승계하시면 뭐 제일 좋고. 그래서 뭐 아내분이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렌트를 다른 사람한테 승계를 해주고 중고차 SUV 하나 있는 거를 아내분이 타고 다니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돈을 잘 모아서 나중에 좋은 차 타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가전 가구를 급매로 처분하잖아요. 그럼 또 타격이 큽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가전 가구들은 기본적으로 중고 가격이 완전 폭락해요. 특히 가구는 뭐 반토막 이상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구를 옮기는 데만 해도 막 100만 원씩 들어요. 그러니까 가구를 중고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버리면 버렸지 중고로 사간다? 이거 쉽지 않아요. 특히 소파 같은 거, 뭐 용달차 불러가지고 그 20층에서 들고 내려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싣고 이 용달로 끌고 온다? 그렇게 해서 살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급매로 처분해도 타격이 너무 커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막 많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보긴 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이분이 경기도 남부 쪽에서 집을 얻던지 경상도에 집을 얻던지 둘 중에 하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상도에다 집을 얻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지금 집을 사는 게 안 되죠. 지금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경기 남부에 집 사는 거는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경상도 쪽에 한 30평이면 좋을 것 같고 안 돼도 뭐 20평 뭐 중반인데 25평인데 뭐 구조가 잘 나온 것들은 확장하고 하면은 그래도 30평대 가구들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20, 30평대를 월세로 얻는 거죠. 근데 아주 낡은 구축을 얻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주 낡은 구축. 아니면 빌라도 상관없고. 왜 그러냐? 이분이 광역시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경상도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광역시급을 제외하고 구축 아파트는 엄청 싸고 그다음에 여기서 월세를 산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비싸지가 않아요. 이 서울 수도권에서 30평대 월세를 생각하시면 안 돼. 지방은 그 월세가 정말 싸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도시로 가면 더 싸죠. 그래서 차라리 소도시로 가서 뭐 차 한 대 놓고 그 뭐 월세 막 3, 40만 원, 4, 50만 원짜리 집들도 있어요. 30평인데 인프라는 좋지 않죠. 그런 데서 살거나 거기서 살기가 좀 어려우면은 빌라인데 조금 큰 집을 얻어가지고 낡은데 가서 살면서 우선은 경상도에다 베이스 캠프를 차린다. 주말 부부여도 집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구 파는 것보다는 이제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대신 아내분 직장에 근접한 곳에 싼 집에 좀 얻어가지고 가능하면 아내분이 뭐 그 출퇴근을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차 2대를 둘 다 안 탈 수도 있겠죠. 나도 안 타고 아내분도 차를 안 타면 이 유류비가 많이 세이브가 되니까. 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분은 지금 과천으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4호선 라인을 따라서 쭉 멀리 갑니다. 최대한 멀리 가 서해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저기 시흥이나 뭐 정왕역 뭐 안산 뭐 이런 데 가면은 풀옵션 있어요. 원룸 풀옵션. 이게 되게 쌉니다. 엄청 싸요. 한 3, 40만 원이면은 풀옵션인데 원룸인데 뭐 약간 좀 구석지긴 하지만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도 가구를 사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처분이 또 안 돼요. 이런 풀옵션은 보통 매트리스만 하나 사면 되거든요. 매트리스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아내분이 올라오면은 뭐 원룸이니까 잠깐 있을 수 있고 내가 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30평대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또 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자. 근데 지금 사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이너스 통장이 800이 있고 안에는 학자금 대출이 700이 있고 마이너스 통장 15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빚이 많아요. 지금 부모님 빚에다가 내 빚까지 다 합치면은 빚만 지금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빚까지 다 합치면 실제 자산은 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한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거의 버는 족족 다 쓴 것 같아요. 버는 족족 다 썼다. 그러니까 저축이 거의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거죠. 이렇게 사시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남들은 뭐 잘 사는 것 같고 뭐 저희는 돈이 적어요라고 하시지만 남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이 마인드로 사시면요 돈을 더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고요. 지금처럼 살면은 앞으로도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딩크니까 아무리 못해도 40%는 저축하셔야 돼요. 40%. 뭐 더 많이 저축하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진짜 아이 안 낳으실 거면은 노후 대비가 엄청 고생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한 40% 정도씩은 저축하시면요. 1년에 우리가 실수령이 8,500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는 꾸준히 저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뭐 빚 다 갚고 금방 다 되죠. 근데 너무 지금 많이 썼어요. 차도 너무 좋은 거 타시고 뭐 말은 안 하셨지만 지출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를 포기 못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다 하셨다는 거의 의미는 소비를 포기를 못하고 뭔가 그 소비에 대해서 이유를 만드는 스타일이신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시는 스타일인 거죠. 뭔가 좀 그렇게 되면은 돈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잘 세팅하시고 앞으로 우리 뭐 아이를 낳지 않는 거는 뭐 그러셔도 되는데 노후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번에 집을 하나 좀 사야 되겠다. 우리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안정된 소득과 앞으로의 뭐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대출 받아서 내 집 하나 사고 내 집을 하나 산 다음에 대출을 이제 차근차근 갚아 나가시면은 우리가 어딘가 이제 털을 하나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뭐 전세 주고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돈도 좀 많이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뭐 서울이나 경기도로 오실 생각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과천 올라가셔가지고 야, 이 동네 집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가 없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안 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 연금도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챙기시고 해서 과거는 잊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